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경제 콘서트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과 함께 종전을 논의하는 2단계 중재안을 놓고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가 이번 중동 전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란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이란이 2단계로 진행되는 중재안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재안은 즉각적인 휴전 합의를 한 뒤 포괄적인 최종 합의로 이어지는 2단계 협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중재안을 수령했습니다. 현재는 파키스탄과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해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계획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양측은 즉각 휴전하고 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다만 중재국들이 제안한 휴전 기간에 대해서는 15일에서 20일과 45일로 보도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협상 소식은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격 계획이 임박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기한을 또다시 24시간 연장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면서도 군사적 최후 통첩을 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중재안을 수령하면서 합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이번 전쟁의 향방은 여전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원유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요. 정부 여당이 중동 3개국의 원유 특사를 파견키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정이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중동 산유국의 특사를 파견, 대체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견 대상은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알제리 3개국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에도 홍해와 지중해 등을 통해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정부는 대체 수입선인 홍해에 우리 국적선 5척 투입을 추진합니다. 정부 비축유를 민간에 먼저 공급하고 민간이 확보한 물량을 전달받는 원유 수하포도 단기 수급 불안 완화 방안으로 논의됐습니다. 유가 급등기 주유소의 부담이 컸던 대형 정유사의 사후 정산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정산 주기도 기존 1개월에서 일주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산업 필수 원료인 나프타를 더 비싼 가격에 사들인 업체의 손해는 50%보다 더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를 추경안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오는 10일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을 정치화하지 말라며 심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생과 무관한 20개 항목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온 국민이 중동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 협력하지는 못할 망정 정부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 70%에게 현금을 뿌리면서 정작 기름값이 생계와 직결된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경과 원유 수급 등 관련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국회의 전쟁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입니다.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장 전쟁이 끝나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이어질 거라며 추경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전시 상황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해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반란 행위나 다름이 없단 말입니다. 필요하면 어디 스크린 팀을 하나 두든지.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선
시한은 지키되 이날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했습니다. 현재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1주택자들이 전세를 둔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보라며 지금은 수요 자극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이어서 이슈 클릭입니다. 여객기 승객이 비행기 안에서 볼 수 있는 모습, 보통 구름 위 풍경이 전부죠. 그런데 보기 드문 역사적 순간을 직접 볼 기회가 생겼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보시죠. 지상에서 연기를 뿜으며 솟아오르는 이것, 바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여객기 안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반세기 만에 이뤄진 역사적 사건을 직관한 셈이죠. 탐사선엔 우주 비행사 4명이 탑승했고 열흘 동안의 여정을 마치면 지구로 귀환합니다. 누리꾼들은 인생에 한 번뿐인 장면이다, 공식 중계 영상보다 더 잘 보인다라는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뒤덮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도로 위, 그런데 차 한 대가 넘어진 트럭을 피해 빠져나가고 갑자기 멈춘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 차분하게 대응한 이 차량, 누가 운전했을까요? 다름 아닌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도 내장 센서와 카메라로 장애물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겁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인간의 시각적 한계를 넘어섰다,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자율주행 시스템에 어디까지 의존해야 하는지는 여전한 논란거리입니다. 폭포 아래 강아지 한 마리가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지난달 뉴질랜드의 한 폭포에서 발을 헛디딘 주인과 함께 추락한 강아지입니다. 주인은 구조됐지만 반려견은 발견되지 않은 건데요. 수색 범위가 너무 넓어서 헬기를 동원해야 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런 딱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 헬리콥터 회사가 비용 모금에 나섰고 많은 기부금이 모이면서 결국 구조용 헬기를 띄울 수 있었습니다. 열화상 장비까지 동원한 끝에 홀로 추위에 떨고 있던 강아지가 기적적으로 발견됐고요.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중동 사태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아침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1리터에 1,953원 30전으로 전날보다 4원 90전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4원 70전 상승한 1,943원 90전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지역 기름값도 오름세를 유지하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87원 20전으로 2,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3차선까지는 차가 없는데 유독 4차선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죠. 조금이라도 싼 기름을 파는 주유소에 차들이 몰린 겁니다. 요새 경기가 어려우니까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나 하고. 집 근처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항상 핸드폰으로 찾는 게 제일 일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주유소에 운전자들이 몰렸습니다. 주유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새치기 시비까지 벌어집니다. 어제 파출소차 3대 오고 병사차 1대 오고 경찰이 그 사람 내라고.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라는 삼중고가 일으킨 웃지 못할 풍경입니다. 정부가 잇따라 비상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름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처럼 보입니다. 한동안 볼 수 없었던 가짜 석유까지 다시 등장했습니다. 보통 가짜 석유는 석유에 등유를 섞거나 폐유를 가공해 만듭니다. 판사님 발부한 영장을 위해서 제가 가져간다니까요. 마누라가 신기한 게 내가 이제 잘못 믿는 이 양반. 얼마 전 부산에서는 불법 보관하던 폐유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사람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다른 용도로 어떤 용도로 쓰이면 안 되는 선박입니다. 거기에 이제 폐유를 수거를 해와서 대량으로 보관해놨고 그리고 그거를 육상으로 옮겨서 자기 정제업체에 에서 정제를 경남에선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를 건설 현장에 유통한 주유소들이 적발됐습니다. 가짜 석유는 출력 저하와 연비 감소 같은 차량 결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이 정상이 아닌 만큼 석유 유통 시장에도 큰 혼란을 불러옵니다. 정부는 가짜 석유 유통은 물론 매점 매석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요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특별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짜 석유 관련 신고는 한국석유관리원 51 콜센터에 전화나 앱을 통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픽이었습니다. 그물을 꼭 붙잡은 어부들 사이로 은빛 물결이 솟구칩니다. 지금 남해안 항구 곳곳에선 제철 맞은 멸치 털이가 한창입니다. 장난 맞춘 어부들의 손놀림에 갓 잡아 올린 멸치가 쏟아집니다. 3월에서 5월에 잡히는 봄 멸치, 산란을 앞두고 살이 통통하게 올라 맛이 가장 좋은데요. 그래서 매일 다 들어가요. 이걸 벗겨놓은 거 작은 거고, 이걸 구운 거예요. 대표 주산지인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선 평균 10cm 이상의 대멸치를 잡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띄워 이동하던 멸치떼가 걸리게 하는 유자망 방식인데요. 비늘 손상을 최소화해 상품성이 높습니다. 원래 멸치는 잡힌 뒤에 오래 살지 못해 산지의 생멸치는 귀한 대접을 받는데요. 대멸치가 날 때만 맛볼 수 있는 생멸치회와 무침은 대표적인 제철 음식입니다. 고소하면서도 깊은 감칠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이죠. 석쇠에 똥채로 올려 구워도 먹고 한 소끔 끓여 시금치와 된장을 더하면 바다와 육지의 봄이 어우러진 시금치 생멸치국이 완성됩니다. 대멸치로 젓갈을 담그면 작은 멸치보다 맛과 풍미도 뛰어나죠. 머리 떼고 깨끗하게 세척해 가지고 소금해서 한 20일 정도 숙성됩니다. 아무래도 잡멸은 좀 빨리 나오니까 대멸을 해야 또 맛이 있고 멸치 맛도 나고 또 숙성하면 녹지도 않고. 곰삭은 멸치 젓갈을 매콤한 양념에 버무리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생멸치의 맛을 오래 즐기고 싶다면 냉동 보관했다가 찌개로 끓여도 좋습니다. 단 조리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생멸치찌개가 끓여지는 동안에는 되도록이면 멸치를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열을 받으면 얘네들이 당연히 더 쉽게 으스러지거든요. 말려서 육수 재료로 쓸 땐 잠깐만 끓이고 건져내야 깔끔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되면 찬물 넣고 바로 끓이면 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물 팔팔 끓는 물에 넣고 오래 끓여도 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잠깐만 끓여가지고 이거 멸치를 건져내야 돼요. 멸치는 우유보다 5배 정도 많은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제철 봄 멸치로 입맛과 건강을 함께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나라 살림의 실질적 건전성을 평가하는 관리재정수지가 2년 연속 100억 원대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국가 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했기에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결산한 지난해 나라살림 총수입은 637조 4천억 원. 총 지출은 이보다 많은 684조 1천억 원입니다. 단순히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46조 7천억 원 적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처럼 정부가 미래에 써야 할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 재정 수지는 적자 규모가 104조 2천억 원입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입니다. 나라 살림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재정 적자의 충격도 다르기 때문에 GDP 대비 적자 비율을 따로 보는데 이 비율은 3.9%입니다. 4.1%였던 전년보다는 소폭 개선됐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합친 국가 채무는 1,304조 원으로 2024년 결산 때보다 129조 원이 더 늘었습니다.
GDP 대비 채무 비율은 3%포인트 증가한 49%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계엄 여파 등에 따른 내수 부진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한 결과라며 전반적인 재정 상황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 지출을 줄이는 소극적 재정 운영보다는 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지원과 내수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국가 자산은 3,584조 원으로 1년 만에 365조 원이 늘었는데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고인 19% 정도를 기록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 결산 보고서를 감사원 검사를 거쳐 다음 달 말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공식 명칭이 바뀐 첫 해인 올해 노동절부터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유급 휴일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건 1963년 근로자의 날이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순자산, 일명 시니어머니로 불리는데요. 약 4,300조 원에 달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이 많은 자산이 이젠 자녀 세대에게 이전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남기느냐입니다. 현실 속 유산 분쟁이 드라마보다 더 치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봅니다. 유언장 제대로 잘 쓰는 법. 최혜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로 오래 활동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네네. 유언장을 쓰는 게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예, 유언장을 작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대부분 한 자녀에게만 더 많은 재산을 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덜 받은 자녀 혹은 아예 받지 못한 자녀가 이 유언은 무효야 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소송을 내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유언장이 없으면 그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법정 상속분만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정 상속분의 절반만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차등해서 분배하고 싶다고 한다면 당연히 유언장은 작성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속 얘기하면 올해부터 민법 개정에 따라서 달라진 게 있잖아요. 임명 구하라법, 우리가 참 관심을 많이 가졌던 법인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저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르면 폐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상실하는 상속권 상실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형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거나 혹은 특별한 부양을 해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상속인이 정말 폐륜적 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를 한다면 상속권 상실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놓으면 향후에 유언 집행자가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작성해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데 이 증여받을 상속인이 정말 많은 부양을 했다거나 혹은 재산을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면 그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시는 것이 상속인이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럼 내 자식이 정말 도리를 안 했다, 정말 소위 말해서 나쁜 자식이다. 그러면 부모가 그걸 다 기재를 하나하나 해놓는 게 좋겠네요. 훨씬 좋죠.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유언장 쓰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어떤 종류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유언장의 방식은 딱 5가지로 나뉘는데요. 5가지요? 예, 유언 공증, 자필 유언장,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맞네요. 보통은 어떤 걸 쓰나요? 이 5가지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자필 유언장과 유언 공증인데요.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녹음에 의한 유언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것도 인정을 받을 수 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자필로 한다 그러면 무조건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자필로 직접 써야 되는 건가요? 네, 컴퓨터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유언장은 유언자가 전체를 모두 다 자필로 작성해야 되는데요. 너무 피곤하다고 워드로 작성하고 도장 꽝 찍는다. 이거 무효고요. 우리 자녀가 대신 써줘라. 그리고 도장 찍을게. 이것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래서 자필 유언장은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자필 유언장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도 따로 있겠죠?
네, 자필 유언장에는 유언의 내용이 네. 전문이 스스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작성 일자, 그리고 일자, 주소, 주소. 그리고 이름을 쓰시고요. 그 이름 옆에 도장이나 인장을 꼭 날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도 작성하는 걸 추천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도장이나 인장을 서명이라고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모든 내용을 너무 잘 작성하셨는데 서명만 딱 하셨거든요. 사인, 소위 네, 말하는. 사인. 네. 근데 사인은 도장과 인장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유언장은 무효가 된 경우도 무조건 도장이나 있어요. 인장을 찍어야 되는 도장이나 건가요? 인장은 꼭 찍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그럼 유언 내용도 하나하나 자세히 적어놔야 되는 건가요? 유언의 내용은 자세히 작성하실수록 더 좋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주소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동호수까지 그리고 토지의 경우는 지번까지 작성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이때 토지나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 애매모호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의 위에서부터 3분의 2는 장남이, 나머지는 차남이 가져가게 한다. 네. 이렇게 하는 경우는요. 위라는 표현이 위아래인지 아니면 방위인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 경우 안타깝게도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렵군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신중하게 쓰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최근 녹음에 의한 유언도 많이 늘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녹음에 의한 유언은 혼자 하실 수는 없고요. 증인 한 명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같이 누가 옆에 네. 있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다 얘기를 하고 작성 일자 얘기하고 유언자의 이름을 반드시 얘기한 다음에요. 연이어서 증인도 증인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유언이 정확하다까지도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화도에 있는 뭐 땡땡면 땡땡리에 있는 번지에 있는 것을 두 딸들에게 증여한다, 네. 나눠준다. 2026년 4월 6일 홍길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연이어서 증인 홍길순, 홍길동이 이야기한 것은 명확하다까지는 유언의 녹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알아두는 게 좋겠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자필이나 녹음 유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증까지도 받아놓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닙니다. 공증은 유언 공증이라는 별도의 방식이 있는 것이고요. 자필 유언장이나 녹음에 의한 유언은 공증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자필 유언장이나 녹음에 의한 유언의 그 요건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필 유언장이나 녹음에 의한 유언에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다거나 작성 일자를 작성하지 않고 공증을 했다 하더라도요. 이는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공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유언의 요건에 맞게 명확히 작성됐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갑자기 변호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짠 하고 나타나서 이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런 건 잘 없죠. 예, 위탁을 해서 뭐 하거나 저희가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 회장님의 유언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은 유언장을 작성할 때 대부분 한 자녀에게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자녀가 그 유언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많은 재산을 네. 받게 되는 자녀가요? 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49제 이후에 네네. 유언장이 있다라고 공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은 계속 수정해도 되나요? 네, 수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10장을 쓰시던 100장을 쓰시던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마지막 유언장만 유효하고 앞에 유언장은 유언의 철회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그 유언의 시기나 이런 것도 전혀 언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혜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경제 콘서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